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는 가운데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이 미 국방부가 어제 비행에 대해 21세기 들어 가장 휴전선 북쪽으로 멀리 날아갔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어제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으로 출격해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했는데요. 물론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어제 비행에 대해서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 중 가장 휴전선 북쪽으로 멀리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행한 B-1B 랜서 폭격기는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각각 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1B 랜서 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만큼 유사시에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전개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어제 비행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저지하기 위한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 군사 역량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이 빈말이 아님을 경고하는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지수 법과 경영문제연구소 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김태우 교수님, 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 한 20분간 했죠?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은 미국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이건 이제 핵 전략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도 일정한 공포의 균형, 의지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핵 전략에서 나오는理論입니다. 말하자면 상대국이 나를 전면 공격을 먼저 하더라도 내가 상대국을 역시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복력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양국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못하는 균형이 성립한다. 이제 북한이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힘의 균형이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북한이 그 미국하고 함부로 서로 건드리지 못하는, 간섭하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는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거든요. 지금 뭐 괌을 놓고 미국하고 설전을 벌일 때도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겁을 주어서 한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연설을 쭉 들으면서 결국 다음 북한에 대해서 취해야 될 수순은 유엔에서 북한을 축출해야 되겠구나. 유엔 모델을 저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가만둘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향해서도 이 말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질래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차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네. 뭐 최고통사령관, 악통령 이런 거는 사실 우리식의 말장난 같은 표현, 뭐 새로운 신조어를 자기가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번역하기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이
참석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리용호 외상이 얘기한 거가 아까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역시 자신들의 그 핵 개발이 당연히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비난을 쏟았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이미 엊그저께 김정은이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본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행동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일련의 선상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마 과정에는 분명히 김정은이 이제 화성 12형 발사 이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종착점이 보인다. 네. 끝장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결국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에 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한 1년 내에는 그런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식의 그런 행위가 분명히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직접 진짜 말폭탄에 그칠지 진짜 행동에 나설지. 리용호는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렇죠.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유엔 무대에서 이렇게 아마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격렬한 용어를 쏟아내는 건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김정은에 이어서 이제 원래 이 용어가 22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하루 네. 늦춰서 23일 날 연설을 했거든요. 그나마 김정은의 그 국무위원장 이제 그 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 늦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수소폭탄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80년 이후에 지상에서 핵실험은 거의 없어졌고, 더군다나 수소폭탄 핵실험은 1950년 이후에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북한으로서도 말로만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즉 국무위원장으로서의 성명을 보면 이거는 국가 공식적인 어떤 성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김정은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결국 이제 수령이 한 이야기, 이것에 대한 실천력들은 항상 어떤 식이든지 해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의 저런 이야기 자체가 물론 직접적인 수소폭탄 실험 같이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다른 방법의 여러 가지 어떤 도발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지수 변호사님,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그 감정이 워낙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워낙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국제적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한참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말폭탄은 이제 다시 또 이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말폭탄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완전한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북한을 맹비난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발언 이후 사실은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 반해 유럽에 있는 각국 정상들은 사실 지금 유엔 총회장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 연설이었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나든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유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소인데 거기서 완전한 파괴라든지 이런 식의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미국 국내 여론에도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장을 선전포고장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정도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취임 이후에 말로 인한 지금 어떤 점수를 잃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미국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성이 생기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이제는 트위터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웬만큼 자극이 돼가지고는 그냥 저거는 트럼프가 또 하나의 그런 발언이겠지라는 정도로밖에 지금 자극이 안 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상당한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오고 가고 있는 이 말폭탄, 글쎄 어느 정도까지 행동이 따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분명하게 위험 수위에 다가가고 있다. 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 전략자산까지 전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20여 차례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유엔이라는 그 기구 자체가 다자주의 기구고 주권을 초월해서 국가가 그런 주권을 이제 일정 수준 내려놓고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주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는 자기의 주권을 우선시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 당연한 거고 다른 국가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 더불어서 동맹국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동맹을 지켜주지 않겠다. 저희가 지금 그 맥락도 같이 읽어내야 되는 것이 예. 현재로서는 워낙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으니까 한미가 동맹도 하고 한미일의 그런 안보 협력 강화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가면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지금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지금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핵 보유 당위성을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 유엔 총회 연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천리에 따라 최후의 선택으로 취한 정정당당한 자유적 조치입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네, 김태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힘의 균형입니다. 네. 결국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오든 난 우리 갈 길 가겠다. 네. 핵보유국 인정받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먼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 이외에 수용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되는 데는 두 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문턱은 기술적 문턱이라고 그러는데 핵실험을 해서 핵을 가진 능력을 보여주면 그것으로서 recognize 하는 겁니다. 아, 저 나라가 핵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제재가 따르고 압박이 따르는 경우에는 그 나라가 온전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고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문턱, 정치적 문턱을 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문턱을 넘을 때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수용받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 문턱을 넘겠다는 건데 첫 번째 문턱은 이미 넘은 지가 오래죠. 근데 이 부분이요, 미국이 결코 북한을 두 번째 문턱을 넘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북한은 세습 권력을 가진 나라고요. 인권 부재의 수령 독재 체제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이런 나라를 인도처럼, 북한은 인도처럼 해달라고 그러지만 인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요.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다 무시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룰 수 없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이탈시키는 북한이 일본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차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을 이탈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폭격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B-1B 랜서가 이제 휴전선 최북단 상공까지 이제 출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좀 북한의 압박이 되는 건가요? 북한의 압박이 되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전략 자산이 오는 것은 분명히 압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하는 것이 전략 자산이 굉장히 많이 오죠. 특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오는데 이 기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 기능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같은 경우에 종착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전략 자산이 날라오더라도 날라올수록 오히려 더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화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국면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전략 자산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핵 보유국이 북한에 1차적으로 이미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 능력을 갖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어에 굉장히 중요시 된다라는 거죠.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상시 순환 배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것처럼 전략 자산이 좀 더 자주 온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상시로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에 핵 잠수함이 늘 있고 핵 잠수함의 종류가 바뀌어가면서도 북한에 늘 와 있다. 그게 상시 배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대북 억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는 상시 순환 배치를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 괌 앤더슨 기지에 이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비원비가 못 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뭐 올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지 기상 상황이 나빠졌다든지 현지 사정으로 못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 그런 이유로 해서 만약 이런 자산들이 못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타격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런 방식 즉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터지면 오고 다시 또 후퇴하고 네.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전술핵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북한 조선중앙TV 장면 하나 볼까요? 이 북한 방송에서 계속 이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인터뷰, 주민들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초보적인 외교적 은사도 배우지 못한 이 늑다리야말로 도날드라는 이름 그대로 확실히 걸핏하면 화를 내는 미친놈이고 이게 늑다리 미치가 이걸 해내주기자! 야, 미국 놈의 바가지가 꺾어졌구나. 트럼프, 이 늑다리 미치광이야. 너 똑똑히 세게 들어. 너는 이미 생존자의 족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무슨 연극 배우들 같아요. 어쨌든 뭐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저러는 거겠죠. 근데 저런 말폭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실제로 저러다가 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화면은 뭐 당연히 내부 결속용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지금 벌리고 있는 게임이 그 계산된 광기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 긴장을 최고도로 올리면서 미국과 맞먹는 국가로 스스로 위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뭐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제 이런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아무리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는 서로가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예. 그러나 미국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발적 충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때는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늘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북한이 저렇게 계산된 광기를 보이는 상황에서 긴장은 고조되지만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북한이 미국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사실 적다. 네. 그러나 판단 착오나 우발적 충돌 사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고 네. 미국하고 이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 우리의 피해를 줄이고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맹 간의 긴밀한 전략 대화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우 교수님이랑 박원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연결을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비원비 랜서가 추격한 어제 저녁에 이 북한 풍계리에서는 진도 3.2의 지진파가 감지가 됐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추가 핵실험이 우려가 됐지만 기상청은 일단 자연지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 원자공학과 서균열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어제 북한의 지진이 이제 인위적인 폭발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 지진이라는 거겠죠. 일단 그 지진파 특성을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무게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백두산 폭발의 전조, 사실은 1000년 정도 됐죠. 968년에 대폭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조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측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천지에 있는 외륜산이 높아진다거나
예를 들어 헬륨 농도가 높아진다, 근처에 그 온천수가 뜨거워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들이 그 크고 작은 지진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제 그 지진이 자연 지진이었다면 이런 그 백두산 대폭발의 전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허. 네, 이 6차 핵실험 여파로 이 주변에 집안이 붕괴돼서 그래서 이제 여진이 생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주변에 방사능 유출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그 불보듯 뻔한 건데요. 특히 그 지난 이제 벌써 3주가 됐죠. 6차 실험 때 있었던 폭발에서는 분명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지하수로도 들어갔겠고 그리고 공중으로 나왔을 겁니다. 물론 포집을 해서 찾지는 못했지만요. 우리 자료는요. 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마그마층이라는 게 밑에 있거든요. 백두산이 이게 풍계리에서 13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마 이제 압박을 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그마가 여기저기 다니면 사실 마그마는 용암 같은 겁니다. 뜨거운 바위인데요. 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직전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그 지진도 그 중에 일부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풍계리에서 계속 추가로 핵시험을 할 경우에는 좀 우리한테도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도 만약에 인공지진이었다면 이제 아주 작은 핵실험, 핵 배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한 핵실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폭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근데 사실은 우리 남한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풍 또는 북서풍이기 때문에요. 네. 또는 서풍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나 일본 홋카이도나 혼슈 북쪽이나 이런 쪽이 피해를 입지 사실 대한민국 쪽으로 우리나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북동풍이 분다. 이상 기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아주 희귀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서길영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